안녕하십니까. 21세기 문화 리더와 함께하는 문화와 사람의 정운갑입니다. 캠퍼스는 작가의 마음을 가닥 담아내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캠퍼스는 수련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곳이라 말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1950년대 문화 불모지였던 한국 미술의 파격적인 추상 미술을 소개한 박서보 화백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개척자로 불리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아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박서보 화백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화백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외국에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또 내려가서 만나 봐줘야 하고 그래서 무척 바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네, 사실 그 대규모 전시 그것도 동시에 갖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만큼 박 화백께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이번에 그 세계 전람회는 거의 보통 사람은 못 해냅니다. 그런 규모의 전시를 한 번에 세 군데서 이번에 한 거 같은 걸 다른 데서 동시에 대군데서 또 할 만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국제갤러리 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현화랑 부산에. 조현화랑 부산 네, 세 곳인데 각각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네, 각각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산 시립미술관은 내가 대학 막 졸업하고 그린 구상서부터 소위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앙프르메리라고 하는 시대의 모든 역사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내 일평생의 모든 과정이 거의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선생님의 일대기가 쭉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다른 그 서울국제갤러리라든가 국제갤러리는 제가 67년에 소위 어떤 구도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일, 네. 그것을 연필과 오일 가지고 그러한 일을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부터 67년 작품부터 오늘에 이르까지 묘법의 모든 변화 과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시되는 많은 작품들 가운데 일반 관람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작품들은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하고 네. 서울의 국제갤러리를 보면은 한 예술가가 한 예술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불태웠는가 하는 걸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미국, 중국 이제 세계 각지에서 지금 끊임없이 전시를 좀 이어오고 계신데요. 국내 전시와 해외에서 이 전시를 할 때 이제 관람객들이 느끼는 점이라든가 많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 보다면 지경은 바깥에서 더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여태까지 서양 미술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나는 예술이라는 건 남하고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남 같은 일을 A라는 사람이 한 거를 조금 개조한 것 같은 변화의 예술을 하면 결코 내가 살아날 수 없고 남을 수 없고 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은 창조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어느 역사로부터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해외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우리 그 박 화백님의 작품 속에 뭔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틀이, 새로운 어떤 일대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서양의 일반적인 미술하고 다른 거죠. 네. 또 하나 그걸 추상이라고 하면 추상이지만은 여태까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추상하고도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창적인 추상화. 네. 그렇게 방법서부터 한지를 표현의 한 수단으로 개입시켰다든가 또 그러면서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워내는 일. 네. 자기를 비워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너무 자기를 채워왔습니다. 많이 쏟아냈고. 그 캔버스라는 건 작가의 생각을 토해놓은 것을 그걸 받쳐놓는 것이 오늘날까지 미술의 한 경향이죠. 그럼 화백님의 철학, 그것이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비우는 작업들. 네네. 네. 20대부터 지금까지 하루 14시간씩 지금 작업에 힘을 쏟고 계신데, 이제 80을 넘기셨는데,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거나 그러지 조금 않으세요? 어떤 때 힘듭니다. 어떤 때 힘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작업실에 2층에는 그냥 이 돗자리 하나 깔고 피곤하면 거기서 그냥 여름에는 대침 하나 저기서 한 30분 수면을 취하죠. 네. 그러면 또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서보 화백을 미술사 속으로 흘러간 이제 어제의 작가가 아니라 지금의 그 미술을 이끄는 현재 진행의 작가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나는 오늘날까지 자기가 성공적으로 해놓은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늘 리액션, 반동적인 자기에 대한 반동적인 행위를 늘 지속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이군요. 자기에 대한 혁신, 네. 변화. 그건 매일 매 시간 그런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오신 거죠. 일평생 그렇게 긴장을 늦춘 일이 없습니다. 네. 세계 공룡의 그 대학 미술 교재의 아시아 그 현대 작가 중에 이제 고 백남종 선생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지금 이름이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교재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그것은 그 교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현대 미술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인데요. 네. 전 세계가 그것을 대학 교재로 쓰는 겁니다. 르네상스 이전부터 그 선사시대의 예술사부터 오늘의 현대미술까지 전부 수록된 책인데, 네. 그런데 그 책의 제8권에는 텍스추얼에는 그 난해 표지 작가로서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페이지가 나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제10판에는 지가 그 황성하게도 표지 작가로 나옵니다. 네. 그래 표지 작가로 나오고 중간에 목차에도 또 작품이 수록되고 그 뒤에 또 그 한 페이지 수록이 되고 여러 인물 중에서 주요 인물로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대단히 작품값이 싼 사람이고 네. 그 표지 작가로 나오는 작가들은 거의 99%가 한 점에 몇백만 불짜리 작가들입니다. 네. 근데 지가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가 거기에 표지 작가로 수록된 거죠. 네. 지금 위대한 작가, 세계적인 작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늘 이미 2002년에 그때가 만 71세 때 네. 그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그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네. 답사에서 가장 예술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남으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네. 그러니까 칭찬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반드시 그 칭찬받았을 때를 위기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일평생 그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혹독하게 매질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경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일평생 아날로그 시대를 70년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아날로그 시대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이 20세기를 보내면서 21세기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남아서 지금 1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디지털 시대에는 그 60평생 한 직장에 있는 게 이미 30이면 정년에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정보 전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소모 처리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 전체가 그 스트레스에 휘말려서 고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엉뚱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의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거나 한국에서도 고시원 같은 데 불지르고 나오는 사람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찔러 죽이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날로그 시대의 예술이란 것은 작가가 자기 생각을 캔버스 위에다 토해냅니다. 다시 해서 그 토해낸다는 것은 그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에 21세기 스트레스에 지쳐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사다 놓고 그림으로부터 반대로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보면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술이라는 건 작게는 개인의 경험의 전달이고 크게는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예술의 표현도 변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술 역시도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저는 늘 경고하기를 저 자신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경고했고 남한테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화하면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 작품 세계 역시도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둘러싼 내 주변의 환경이 전부 변하고 있거든. 예를 들자면 내가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애가 생기고 애가 병원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계속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술 그 자체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해도 추락하고 변하지 않아도 추락한다. 그게 참 묘한, 그게 참 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일회용 천재의 시대입니다. 한번 어떤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한번 쓰여지고 그다음에 버려지는 거죠. 그건 왜 그냥 정보 전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이미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선 100원이면 100원을 넣고 필요한 걸 뽑아 마시거든요. 사실 이 컵이 옛날 같으면 10번 이상 쓰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리면은 그걸 수거해가는 사람은 그걸 부피가 있기 때문에 또 발로 눌러서 이걸 부피를 줄여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컵은 나 천재인데 자기는 일회용일로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인데 합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의 병동화되는 요인 중에 요인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아주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변하지 않아도 추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뭐냐면 대체로는 뭐냐면 작가들이 현대사회라는 건 너무 급속하게 변하니까 뭐든지 빨리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남보다 한 발짝 먼저 발표하려고 들거든요. 그 서두르는 것이 결국은 술은요. 좋은 술이 되려면 오랜 시간 숙성이 돼야 좋은 술이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술이 되는 숙성 기간을 갖지 않고 변해버린 걸 네. 바로 발표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저거 틀렸다고 금방 비판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 다운되어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경우는 일평생을 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락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 항상 중심에 서 왔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변할 때는 내가 지금 변할 때 내가 변하기 전에 하던 일은 계속 하면서 4년 내지 5년 동안을 발표하지 않고 계속 한쪽에서 그걸 시도합니다. 네.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변화를 대해서는 예. 네. 지금 쭉 하던 건 계속 하면서 남한테 보이지 않고 4년 내지 5년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그다음에 겉껍데기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체처럼 되었을 때 네. 그 숙성 기간이 4, 5년이면 결코 그 술 나쁜 술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끊임없이 계속 시장에서 한번 점검도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계속 그래가지고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젠 되었다 할 때 과거를 중단하고 네. 이걸 발표하고 어느 시대건 꼭 변화할 땐 그랬습니다. 네. Father waits upon his son, mother prays for his return. I just called to see if you... 네, 전문가의 문화사람. 오늘은 살아있는 한국 현대 미술사의 역사, 박서보 화백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가의 꿈을 키우셨습니까?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어렸을 땐 제일 되고 싶었던 게 혁명가죠. 네.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네. 해방되니까 뭐 우리나라 그냥 전부 혁명가 빨치산이죠. 그게 젊은 애들에게 그 아주 가장 되고 싶었던 그런 거. 혁명가라면 당시 사회주의 그쪽을 말씀하시죠? 그런 경향이죠. 네. 그런데 이제 6.25 때 딱 경험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미술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사주팔자에 지가 나온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2번 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2번째 장가간 부인한테서 태어나는 3번째 아들, 자기한테는 토탈 5번째 아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랬대요. 네. 우리 아버지는 법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인 법률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어렸을 때도 꽤 똘똘한 소리를 잘 했던 모양 네.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그랬던데 옛날에 미술대학이라면 미술학교라면 그 사람 취급도 안 당합니다. 네. 어느 역술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맞추셨네요. 세계적인 인물. 이미 그렇게 되어가길 바랍니다. 계시니까요. 박서보 화백을 해방 1세대 이렇게 칭하는데요. 1950년 당시의 한국 미술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아카데미즘은 일변도죠. 네. 다시 하자면 그저 우리가 그 당시에 논리가 이거 뭐 사진하고 뭐가 다르냐. 사진의 기능을 사람의 손이 하는 게 아니냐 네. 하고 우리가 비판해 왔던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미술계를 주도한 것은 역시 국전입니다. 그 국전의 아카데미즘의 번산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기를 지가 들기 시작했고, 네. 물론 저도 학생 때 지도 교수인 김한기 선생의 권에 의해서 한두 번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뭐 대단히 가장 주목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게 추상미술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엔 추상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뭐 한두 사람이 추상이라고 한 게 요즘 생각해보면 그 웃기는 추상이죠. 이후에 그 추상미술을 이제 국내 처음 이제 보이시는데 그때 그 미술계에서의 평가는 어땠나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처음에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역사상 최초의 앙호르멜이라고 하는 지그림을 57년에 지가 그렸는데 발표는 58년에 봄에 했습니다. 네. 그것을 몇 년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던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저렇게 그렸는지를 몰랐다가 한번 보니 그걸 해서 여태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 시내는 전부 파괴되었거든. 네. 그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가지고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부서진 것들 있고 그리고 그 철근이나 철사 같은 게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것 같은 거, 막 그런 파괴된 공간을 매일같이 그 사이를 걸어 다녔으니까. 네. 결국은 그거를 추상적으로 그냥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상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했던, 내가 늘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 대사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걸 한 2, 3년 전에 비로소 느꼈습니다. 네. 1962년 그 개인전에서 발표한 그 원형질이란 그 작품이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 그 작품이 큰 이슈가 됐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유전질은, 네. 저 유전질의 원형질은, 네. 그것은 내가 전쟁에서 경험한 전쟁 미학입니다. 사람이, 난 수없이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총 맞아 죽는 것도 보고 죽어 있는 시체 널려난 것들도 엄청 보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에 그 외마디 지르면서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고 절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마디 소리를 표현해보자. 네. 어떻게 나는 전쟁 속에서 내 젊은 걸 인생을 다 보냈지 않느냐. 바로 나 자신도 그 전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견뎌왔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한 사건이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 소위 절호를 그려보자. 네. 해가지고 그렸던 건데, 그것이 1963년에 제3회 파리 비엔날 때 냈더니, 그 러크리라고, 브롤로 러크리라는 건 절호란 뜻입니다. 네. 글씨 하나가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르라는 그 신문에, 제일 유명한 신문에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돼야 할 작품으로서 지그림이 다른 외국의 7명의 작가하고 소개가 되었었어요. 당시에 엄청 호평을 받은 거군요. 어마어마한 호평했죠. 네. 국내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네. 또 1967년 이후에는 그 묘법 연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제 작품 세계의 변화를 추구하시는데요. 당시에 그 묘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장 쓰라렸던 시대를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사이에 마치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전쟁 경험들이 점점 어떤 소설책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남북 전쟁을 읽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참 아련해져 버려요. 네. 멀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절실감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런 때에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후반 들었을 때 그동안 맥혔던 서구의 새로운 조류들이 전부 침투되어 들어오거든요. 네. 그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유전질 같은 데로도 좀 헛다리 짚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유전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미 묘법이 67년에 시작됩니다. 네. 그 묘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고, 그리고 그 어떻게 그리냐는 방법론의 문제 이전에 나는 뭔가 하는 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묘법은 도 닦듯이 하는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응? 도 닦듯이 하는 작업이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하루 종일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연불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비워내거든요. 그 비워냄으로써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듯이 그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네. 다만 난 목탁이 아니고 연필 가지고 끌적끌적하는 행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죠. 1980년대 이후에는 그 묘법에 주로 이제 한지를 사용하셨는데. 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연필묘법 그 초기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표현의 목표가 구도와 비움입니다. 네. 구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운다. 그런데 이제 한지는 언제냐면 82년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86년에 가서 비로소 연필로 하던 일을 극정까지 가가지고 중단하고 그다음에 한지를 전면에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86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거기서 4, 5년의 이 과정을 계속 실험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걸로 맹글어서 바로 발표하지 않는데. 네. 설리 근거를 내지 않고 예. 숙성시키는 과정이 그렇죠. 겹치는군요. 근데 좀 문외한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색을 통해서 거기 채우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림이라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것을 비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자면 어떤 생각을 거기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채우는 게 아니라 행위의 흔적들만 채워진 거죠. 네. 행위의 흔적들만. 네. 그러니까 나는 1982년일로 기억하는데 일본 교토에서 그 팝아트의 세계적인 거장인 라우센버그하고 또 영국의 데이비드 호커니라는 작가하고 나하고 일본의 이다 쇼이치하고 4명이 국제 종이회의에서 종이와 현대미술이라는 주제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네. 전 뭐냐면 오늘날까지 이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냐면 종이 위에다가 어떤 산수를 그리면은